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단골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촬영 관련 사건들이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명화들 잘 관찰해 주십시오. 모텔, 화장실, 탈의실 같은 이 은밀한 공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명화들이 담겨 있는 작은 액자 같은 것이 걸려 있다 싶으면 일단 한번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보안 목적으로 개발된 액자형 캠코더 제품들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심도 조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 소개해 올리죠. 오피스텔에서 감금 끝에 숨진 20대 청년. 그런데 이 청년 명의의 휴대전화가 석 대나 나왔고 사채빚까지 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끌려가던 여성이 한 시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자, 구조를 요청한 여성의 수신호를 알아봤던 겁니다. 역시 또 길 가던 20대 여성이 생면부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도망가자 끝까지 또 쫓아와 때린 겁니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건 반장 시작한 거 모르시고 지금 다른 채널 가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버스 시동 걸었습니다. 빨리 올라타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제일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친구를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납치를 당해 감금된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속보로 좀 상황을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경기도 이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현장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소방관 한 분이 고립 중이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화재는 새벽 5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만에 불길을 좀 잡았습니다. 큰 불을 잡아서 대응 단계를 해제했었는데 다시 한 3시간쯤 지나서 점심쯤 한 11시 50분쯤부터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탈출 지시를 소방관들에게 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하 2층에서 진압 중이던 소방관 한 명이 고립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조 그리고 이 불을 잡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일단 불은 지상 4층, 지하 2층인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층에서 시작됐고요. 불이 시작된 곳에 지금 소방관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온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방송 중에라도 구조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소했지만 점점점입니다. 자, 계속 전해드리는 소식이죠. 감금과 학대 끝에 34kg의 몸무게로 숨진 채 발견된 이 20대 청년 사건. 자, 계속해서 추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 피해자 측이 이미 지난해 이 피의자 2명을 고소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네요. 네, 피해자의 가족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출 신고, 실종 신고를 했던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소재를 파악을 했고요. 결국에 소재를 확인한 다음에 20일 정도 지난해 11월 8일쯤에 아버지와 이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서 폭행과 상해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는 당시 이제 대구달성서에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피의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소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2차 가출 신고가 들어갔고 5월에 지난달인 5월 27일 날
폭행 수사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이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20일 정도 지나서 지난 13일에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대구 달성 경찰서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 그 수사가 어떻게 뭐 정리가 됐던 거예요? 관할을 위해서 일단 이송이 됐어요. 사건은 옮겨졌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의자와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가출 신고도 앞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같이 있으면서 협박당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긴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그 가해자들과 같이 있느냐 그리고 가해자들한테 맞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일단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가해 일당과 같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소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해서 너 거짓말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피의자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저런 뭐 모범 답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자 그러면 결국 당시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었던 겁니까? 이게 좀 납득이 저도 좀 안 가는데요. 일단은 1차 고소가 됐을 때 전치 6주의 진단서를 첨부를 했거든요. 근데 전치 6주면 그렇게 가벼운 상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치 2주 하면 에이 이거 진단서 괜히 떴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치 6주면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제 4월 30일 날 2차 가출 신고를 또 하죠. 몇 개월이 예. 지나서 아버님이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더 했었냐면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가 또 개통이 됐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지금 뭐 돈을 갚으라고 독촉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상한 부분 많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근데 지금 이 피해자 위치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5월 달에 이제 이 사건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 사건 자체를 일단은 검찰이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건 종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정말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사고에서 충분히 중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추적만 했더라도 뭔가 그렇죠. 좀 뭐랄까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2번이나 가출 신고를 하면서 뭐가 됐든 이 피의자들을 압박하니까 그거에 앙심을 품고 이 피해자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정황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네, 경찰이 확실하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고소도 했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앙심을 품었을 것이다. 그것이 살해의 주된 동기였을 것이다라고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일단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등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협박하고 또 회유하려 했는지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이 앙심을 품었다고 본 내용들, 고소를 취하라고 협박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당시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당시 피해자의 전치 6주 진단서도 경찰에 함께 제출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경찰이 말이죠, 이 정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청년의 죽음을 사실상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업체 얘기 나왔죠. 휴대전화 4대 얘기 나왔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치 6주라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 관심이 없었던가, 아니면 그 수사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지가 없었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어떤 그 주체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조직에 의해서 반드시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범인이야 물어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인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술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 예. 분명히 납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납치범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똑바로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ABC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지금 뭐 변호사님, 이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의 어떤 초동 수사 또 향후 뭐 대응 이런 프로세스를 놓고도 워낙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말이죠. 또 이런 일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이 최초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진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빈틈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약간 감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그냥 가출 신고가 들어왔는데 찾지 못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나를 때렸다라는 고소잖아요. 고소 내용 자체가. 그리고 전치 6주의 진단서까지 같이 들어갔죠. 근데 전화해서 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안 있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이 얘기 한번 듣고 아 그러면 독립하고 싶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서가 나왔으면 피해자를 찾아서 피해자의 상황 같은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접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상 방청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도 서울경찰청에서 이 최초의 가출 신고를 받았던 달성서가 아니라 예. 나중에 이제 그 가해자 쪽의 주소지가 있는 이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죠. 그래서 이 고소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그곳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홍 기자. 그동안 이 가혹행위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그 정황들이 담긴 영상이 확인이 됐다고요? 가해 일당이 그러한 영상들을 남긴 사실이 경찰에서 확인됐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 일종의 폭행과 학대를 자행하면서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내용들 제가 좀 수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피해자에게 옷을 벗겨서 속옷 차림으로 남겨두고 욕설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의 영상 기록들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요. 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 노트북을 고장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폭행과 여러 가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더 나온 정황들도 좀 있을까요? 공개할 수 있는? 일단 경찰에서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요.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석 대 정도가 계속 개통이 맞아요. 돼 있었는데 또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아들의 명의로 대출이 됐으니까 돈을 갚아라. 이런 전화까지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그 아들이 갑자기 가출을 하고 어디 가서 맞고 돌아오고 그런데 휴대폰을 석 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대 더 개통하려고 했다고 연락이 오고 또 대부업체에서 또 연락이 오고 가족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뭔가 그놈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작당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친구들과 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전화가 걸려오는지 모르겠고 뭔가 불안하고 이상한 일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들어와라, 돌아와라, 우리와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지만 피해자는 그 당시 이제 가족들에게 독립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과연 피해자의 뜻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런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피의자들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이뤄진 건 아닌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 어떤 분들이 좀 그러시죠. 아니 왜 그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동기고 뭐 이랬다는데 야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안 살래 하고 나오면 될 걸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의사 표시가 명확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정신 지체라든가 이런 판정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이 피해자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가족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러한 그 피해를 초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가락으로 112입니다. 야, 홍 기자, 정말 저는 이 기사 보고 제 지인의 사건은 아니지만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천만다행인 사건인데요. 손가락으로 112가 어떤 뜻인지는 조금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지난 13일쯤에 발생했습니다. 전북의 전주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남성이 처음 만난 여성을 갑자기 거의 아침이 되기 전 새벽 시간대였는데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을 조르고 제압할 수 없게 몸을 완전히 붙잡아서 질질질 끌고 가는,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었고요. 여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자, 정말 저 여성분이 저 상황에서 정말 뭐랄까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겠다라는 정말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런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봤지만 뭐 딱 저런 상황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는 가해자 남성에게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완력으로 제압을 해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남성이 여성을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 피해 여성이 손가락으로 112라고 한다면은 경찰에 신고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했을 텐데 운전자가 다행히 그걸 바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여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지만 이 가해 남성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저 여성분도 훌륭하지만 그 수신호를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렸던 그 운전자분도 정말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 여성이 어떤 그 위험 신호를 갖다가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수화로 해가지고 뭐 이게 누구한테 얘기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적절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내일 아니니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화 같은 데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닥치면 저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러니까, 피해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도와줬던 그 분하고 두 분이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결합이 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자, 변호사님, 진짜 네.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저 여성분이 구조를 못 받고 끌려갔다면 예전에 뭐 오엔춘 사건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누가 합니까? 추가로 예? 강력범죄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이 남성을 구속한 이유는 감금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감금 이후에 추가 범행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이제 검거가 된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25여 분 정도의 감금 사건에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건은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20분 가둬놓으려고 데려간 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남성이 지금 범행 혐의를 이렇게 명백한데도 다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본인의 의도를 지금 혹여라도 이제 사견에서 알아챌까 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피해 여성 굉장히 정신적 충격 큰데 본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어떤 범행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충남 서천에서도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다? 네, 서천에서 이틀 전 그저께 오후 5시쯤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초등학생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강제추행을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도망쳤습니다. 증거를 가져간 거죠. 그랬더니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에서 추적을 해서 검거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뭐 무슨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납치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치안 상태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야, 그런 일들이 있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잘 받고 그것을 갖다 그대로 실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 대한 그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 지금 이 피해 초등생 사건 뭐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일단은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피해 학생이 집에 도착한 뒤에 이제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 경찰의 이 사건 발생 지점 CCTV를 통해서 차량을 파악했고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왜 그랬고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 여기서 참 충격적인 점이 목사입니다. 이 가해자가 저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자, 변호사님 좀 짧게 말이죠.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경찰에서도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까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 아이를 무언가 납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취 유인하려고 한 건데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도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같은 경우는 형량이 꽤 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힌 후 다투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법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게스트하우스 악몽입니다. 이 기자 먼저 재판 결과부터 짚고 가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자마자 이 성범죄를 일삼은 아주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이런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만 되면은 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결국에는 성범죄, 더 그 강제 추행을 지나치는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렸다라고 하고요. 결국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게스트하우스 운영 이 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이런 짓이? 네, 직원을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를 대상으로 골라서 계속해서 범행했습니다. 그 2017년쯤부터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채용했습니다. 2달 정도 같이 있으면서 숙박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처음에는 간지러움을 태우는 행위 같은 일종의 강제 추행을 이제 은연중에 계속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차츰차츰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고 5단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그냥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긴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였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남성 혹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충격적인 건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추행을 수차례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잖아요. 그죠?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당일 아침에 바로 제주도를 떠났다가 같은 달 이제 11일에 이제 짐 같은 것을 찾으러 다시 왔는데 이제 아마도 이 가해자는 뭐 저녁 식사 같은 걸 대접하면서 그간에 혹여라도 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 대접하는 거를 또 먹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피해 여성이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강제추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접한 어떤 분들은 뭐 또 그렇게 지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 당했을 때 그때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를 떠나든가 법적 대응을 했었어야지 왜 계속 머물면서 그런 피해를 당했느냐 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딱 그렇게 뭐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길가에 지나가는 여성에 대해서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하고 할 텐데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는 일종의 상하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뭐 성폭행을 했다든가 이게 아니라 장난 비슷하게 해서 조금씩 수위를 올라가면서
소위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건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가 생각이 다른 것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짐을 찾으러 가려고 갔는데 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불안하지만 다시 짐을 찾으러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 이게 또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밥을 먹고 가라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밥을 먹고 가겠다 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바로 신고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거의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안 했습니다. 일단 강제추행은 없었다라고 했고요. 일단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는 부인할 수 없었는지 합의하에 이뤄졌다 이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 피해 여성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강제적이거나 범죄인 상황이었다면 밖에 손님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는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했는데요. 근데 말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추행이 전혀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피해 여성이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재판부 이제 재판 기록을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을 하겠다면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경위로 가지고 있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기자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제가 약간 그 거슬렸던 것이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네. 와, 만약에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재판부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완전히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2차 가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성폭행,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게 지금 피해 사실이 대외적으로 신고가 된 건 1년이 지나서거든요. 1년 동안에 뭐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는 이쪽과 나는 합의의 성공을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건데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증거가 더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는 1년 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 아버지하고 술을 마시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놔서 이게 결국 수사가 된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반성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이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남성. 하지만 재판부는 말이죠, 교수님. 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주목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 이 성폭행이라든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심리를 할 때 이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성폭행 그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의 증명력을 결코 가볍게 이것을 갖다가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정의라든가 어떤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진술들을 보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친구와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피해자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렇죠. 제가 여성이라도 여성 전용이라는 레테르가 딱 붙어 있으면 나 훨씬 여기 안심할 무조건 수 있죠. 예. 그거 진짜 그 심리를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이곳은 소위 그 성범죄와 관련된 위험에서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 비록 손님에게 지금 성폭행이나 이런 것을 가한 게 아니라 직원에게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의 그동안에 이런 지금 우리 범행 사실을 보면 여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여라도 여기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이 사건은 재판까지 다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이런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점들 지금까지 여러 번 많이 지적된 바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기자, 2018년도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그 한정민 사건이라는 네, 거 유명했죠. 있었잖아요. 유명했잖아요. 예. 이후에 제주도에서 관련 대책도 막 내놨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 보면 아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 숙박 사업이에요. 민박 사업인데 이렇게 규정해서 인증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 최근에 단속해서 주로 걸리는 업소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을 같이 놔서 건물 안에 편의점이 일부 있으면 술을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거의 술을 마실 수 있게 술 파티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로 광고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아파트에서도 게스트하우스를 만듭니다. 최근에 제주와 제주관광협회 등의 이제 당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파트에 갑자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대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서 소리가 너무 이상하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닐까 신고를 했더니 가보니까 게스트하우스였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게스트하우스가 수십 곳이 나오고 어떤 아파트는 한 아파트 안에 17집이 전부 게스트하우스였답니다. 와. 그런 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까지도 침범하면서 전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규제만으로 지금 현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죽음 부른 어깨빵입니다. 홍 기자, 이게 먹는 빵은 아니죠? 네, 그 속칭 그 어깨빵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깨가 서로 부딪힐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표준어의 표현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사실 어깨가 부딪히면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사람이 숨졌습니다. 큰 사건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지금 사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서울에서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50대 남성이 그 다음에 30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30대가 화가 나서 50대 남성을 완전히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교수님, 일단 저희가 어깨빵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일단 속된 표현이지만 계속 좀 써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어깨빵이 주먹 다툼으로 번져서 결국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건데 저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길을 부딪힐 수 있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될 수도 있을 일인데 말이죠. 이런 형태의 범죄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조직 폭력배들을 또 다른 속어로 어깨들이다. 또 일본 외말로 하면은 가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깨빵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 생긴 용어인데 남성들끼리 이 어깨를 갖다 이렇게 쫙 펴고 가다가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 확보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도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어깨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자기 문신한 거 보여주고 그런 수법으로 14명을 갖다 폭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2020년에는 안산에서 50대가 술에 취해서 어깨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주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기자,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깨를 두 남자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먼저 50대 남성이 30대 남성을 너 지금 내 어깨 부딪혔어 하면서 끌고 가서 먼저 때렸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30대 남성이 나중에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이 50대 남성 이 사건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에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상해 사건에서 상해 치사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 폭행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못했다. 숨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카드를 꺼냅니다. 그동안 사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말했던 심신미약 카드를 꺼냈습니다. 난 너무 그때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 변호사님, 근데 제가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호적일 수 있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맞았다. 네. 먼저 머리를 머리채를 해서 잡혔었죠. 끌려가서 골목에서 먼저 맞았는데 이 정당방위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일단은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먼저 맞으면 그 다음에 내가 때리면 정당방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때리는 순간 또 다른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해서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남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었다. 심신미약 주장.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술 마시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술을 마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때린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를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얼굴로 때렸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내가 때린 건 때린 거지만 사망은 내가 이 사람이 죽을 것까지 몰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죄명이 상해치사죄로 박혀버려요. 근데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탁 밀었는데 하필 옆에 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망했어요. 그럼 그것까지 제가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과연 상해치사죄가 되느냐 상해죄가 되느냐인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맞은 부위, 때린 부위를 중요시했습니다.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강타할 경우에는 이쪽에 신경도 많이 몰려 있고 충분히 사람이 강하게 가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예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의 주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는데요. 일단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숨진 50대 남성의 가족들이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 유족에게 어느 정도 일정 금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정 금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단 본인이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이를 대항할 의도로 폭행이 시작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행유예가 나온 배경, 변호사님, 일단 뭐 앞서 저도 말씀드렸던 그 먼저 맞은 거, 네. 그리고 또 뭐 일정 금원이라고는 했지만 3억 1천만 원, 상당히 뭐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양형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합의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족들인데 유족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양형에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됩니다. 거기다 아까 3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요소. 또 하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폭행이 일어나서 사망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3세 남성이 그냥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 사망했다면 아무리 합의해도 실형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작의 단초는 이 피해자가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작된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과잉방위라 좀 감형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공격을 하고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과잉방위나 정당방위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유, 아까 말씀드린 합의하고 또 하나는 이 폭행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두 가지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정말 저런 속된 표현으로 어깨빵 상황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한테 벌어진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첫째는 어깨빵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의를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시비를 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뭐 이렇게 꼭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나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사람 사망했죠. 본인 범죄자 됐죠. 3억 1천만 원 날아갔죠. 그 주위 사람들
식구들을 포함해서 가족들 엄청난 고통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만 딱 참으면 되는 것을 그걸 못 참고 아마 이분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피해 가십시오. 그게 지금 오 교수님이 제시해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키메라증 자료 제출하겠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있었는데, 자, 일단 뭐 내용 전달해 드리기 전에 친모 이 석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한 달 만이라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친모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그 딸이 김 씨가 낳은 손녀와 바꿔치기 했다.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손녀가 어디론가 가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이고요. 두 번째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숨졌는데 빌라에 숨진 채 발견되니까 그 시신을 나중에 숨기려고 했다. 이 혐의 두 가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차 공판 뭐 분위기, 내용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이 기자? 일단 이 DNA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과학적으로는 친모 석 씨 아이가 맞다라고 수사기관도 판단하고 과학적으로도 이제 판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에서도 나왔던 키메라증 관련해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피고인 같은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키메라증이라는 관련 자료가 증거 가치가 있을지 고민했지만 일단 다음 재판에 제출을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부가 보고선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 역시 다음 기일에 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은 받아보겠다라고 재판부 역시 밝혔습니다. 교수님, 키메라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키메라는 이제 몸은 염소, 꼬리는 뱀, 뭐 이런 상상 속 동물이고 또 예전에 그 파페라 가수, 한국계 파페라 가수 그렇죠. 키메라 씨 있지 않습니까? 역시 교수님은 아시는군요.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건데 키메라증이라는 건 이건 무슨 거죠? 지금 나오네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이 키메라증이 어떤 사람의 DNA가 섞여져 가지고 반드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그 유전자를 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인데 인공 수정을 했던 남자가 자기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하니까 자기 DNA 말고 다른 사람의 DNA가 일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실성 쌍둥이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애를 쌍둥이를 뵀는데 나중에 이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고 이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 뭐 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태어나지 않는 쌍둥이 DNA가 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면은 그것이 일부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증거 가치가 이 지금 석 씨 변호인 측에서 이 키메라를 들고 나온 거를 보면 좀 약간 추가 이게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머니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석 씨가 둘째 딸을 놓으면서 이란성 쌍둥이를 그때 배웠는데 이게 흡수가 되면서 이 둘째 딸이 애를 갖다 놓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실제로 이란성 쌍둥이가 없었기 때문에 석 씨에게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그 DNA가 이 아이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DNA는 인정하지만은 임신 인정 못하겠다 이거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좀 논리가 부족하죠. 사실은 키메라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에서 근무한다는 어떤 여자 연구원이 이 사건 발생되고 난 뒤에
어느 방송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말이죠. 또 오늘 검찰, 자, 저렇게 변호인 측에서 나오니까 검찰도 뭔가 새로운 또 증거를 제출했다면서요. 네, 배꼽 피해 새끼를 증거로 대표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뭐요? 배꼽 피해 새끼라고 해서 배꼽 탯줄을 자르잖아요. 예. 그럼 배꼽 이제 막고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구에서 숨진 아이의 DNA가 나왔다. 빌라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졌어요. 이 폐새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숨진 딸아이의 그 배꼽 폐새끼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관한 배꼽 폐새끼가 외력에 의해서 박살나 있는 정황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정서를 보내면서 이 DNA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외력으로 부쉈다면 바꿔치기 하기 전에 부숴서 혼자 나와서 이제 배꼽 폐새끼를 직접 끼우고 기르다가 그러다가 바꿔치기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뺀 다음에 데려가서 아이를 바꾼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폐새끼가 끊어진 증거들 그리고 DNA가 검출된 내용을 전부 감정서로 보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부착된 인식표가 발에서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게 막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간호사 진술 같은 형태로서 계속해서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이 증거들 중에서 특히 배꼽 피해 새끼가 앞으로 아이 바꿔치기,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진경 님이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폐새끼. 자, 그런데 이 폐새끼라는 게 외력에 의해서 끊어졌다. 이게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진짜 검찰의 어떤 혐의 입증에 정말 도움이 되는다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그 제시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그런 정황 증거인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꼽 폐새끼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거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외력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외력을 작용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피고인이 출산한 그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이 제시한 또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성모 씨 체포 당시에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오늘 공개를 하면서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포를 당한 순간 이 성모 씨는 전혀 미동도 안 했다. 이것만 봐도 침몰하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검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보통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당신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도 푹푹 주저앉아 버려요.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닌 사람은 또 펄펄 뛰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푹 주저앉거나 펄펄 뛰거나 상하 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전혀 미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검찰에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것이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마음의 정리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다 알고 있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일반화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이제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일까, 그거는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친과 헤어져서. 자,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열불이 납니다. 진짜 이 소식. 응?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무차별 폭행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금 갑자기 쫓아가서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부터 찾아가서 이제 목과 머리를 잡고 그 다음부터 폭행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쫓아가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이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그냥 쫓아갔습니다. 남성이 어떤 이유인지 여성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한밤중에 쫓아가서 끌고 갑니다.
저렇게 끌고 가서 주차장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눕혀서 계속해서 폭행을 저질렀고 그런 다음에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 질렀답니다. 이 사건을 사회부 여도현 기자가 그 피해자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들어보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상대방이 폭행을 하면서 죽으라면서 거의 100번 넘게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의식이 흐려질 정도인데 지금 저렇게 끌려 나오죠.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청해서야 그 다음에서야 남성이 빠져나가면서 여성은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피해 여성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냥 졸린 채로 그대로 눕혀져가지고 그대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더라고요. 주먹을 내려치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사이에 그 틈 타서 다시 그 주차장으로 외진대로 끌고 들어가려고 저를 막 끌고 들어간 아스팔트 잡고 버티고 그러느라고 막 손톱도 다 쓸리고 여기저기 뜻대로 안 끌려가니까 또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되게 유유히 걸어가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 술 냄새 하나도 안 났고요. 걸어가는 거 보니까 진짜 정신 멀쩡한 거 맨정신 같았거든요. 저 피해 여성분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말도 못해요, 진짜.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속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방금 영상 보시면은 피해를 당한 다음에 여성이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도로를 가로질러서 도망갔습니다. 화면상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첫 번째 폭행 피해를 당한 다음에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도망갔는데 또 쫓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도로로 도망쳐서 갔는데도 결국 잡혀서 또 폭행이 이어졌고 주변에 지나던 시민들이 제지할 때까지 저런 범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친구, 저 여성의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일단 격투기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목을 졸랐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구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절대 맨정신, 술 냄새가 나거나 좀 이상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맨정신에 저런 일을 저질렀던 것 같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영상입니다.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도망가니까 뒤에 불이렇게 달려가면서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저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저도 이건 뭐 어떻게 제가 평을 하기도 힘드네요. 진짜 제가 괜히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받았어요, 진짜. 사실 이 동기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것처럼 본인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라는 거라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상황이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여자친구한테 못하고 그것도 지나가다가 본인이 봐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약한 여성. 우리가 보통 우리 분풀이 범죄나 이런 무차별 폭행할 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건드리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상 특정했고 나보다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본인이 화난 걸 감정을 모두 저기다 분풀이를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보단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교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글쎄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연유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범죄학적인 이론에서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화풀이 이론이라 그래서 질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자극 전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화풀이를 갖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왜? 정말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호동 선수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우리 그 여성들 중에서도 그 역도 가지고 금메달 딴 그렇게 아주 건장한 이런 여성들한테는 저렇게 못 하거든요. 왜? 한 번에 또 유도 선수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못 해요. 지나가면서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여자친구하고 이 어떤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 정말 그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죠. 진짜 좀 저희가 진짜 이런 무차별 폭행, 진짜 행인 상대로 뭐 커피 뿌리고 도망가고 뭐 자전거로 타고 가다가 발길질하고 도망가고 이런 인간들 뭐 소식 몇 번을 전해드렸지만 진짜 저는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자, 그 피해 여성분 말이죠.
아니 홍 기자도 입장 받고 생각해요. 그 밤길 걸어가고 있는데 벼랑간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몸에 난 상처 이런 걸 떠나서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할 거예요, 그거. 트라우마가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로 들어서는 100% 공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가 지금 상심이 크다고 합니다. 아까 인터뷰에 딱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계속 잡다가 손톱이 갈려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눈과 목 등 여러 곳을 다쳤지만 그것을 떠나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더 크다.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더 황당한 것이 피해 여성분 증언에 따르면 도망갈 때 보통 저렇게 하고 나면 막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인간은 그냥 유유히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심리는 또 뭘까요, 또? 그러니까 이제 술도 안 먹고 천천히 걸어갔다. 통상적으로 저렇게 지난번에 작년에 서울역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도 보면은 때리고 조금 지나고 난 뒤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뭐냐? 내가 응징하는 이 행위는 전혀 꺼리킬 게 없다. 그래서 이 너희 여자들이란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개똥 철학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 문제 있는 여성들 나 응징하거나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뛰어가?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진짜 저는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초범이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네요 하면서 집행유예. 이 사건만큼은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엔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고 이게 합의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심한 폭행으로 유유히 걸어왔던 사람을 일단 이 사건에서는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이건 일단 죄명은 뭐 상해죄가 될 겁니다. 상해죄에서 보통 단순 상해로 합의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형 선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서 했던 사실상의 무동기 범죄에 가까운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남성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처음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아하. 처음인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물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여성이나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건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다른 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뜻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짜로 전 여자친구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 잘 모릅니다. 아직. 예. 실제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 전 여자친구에게 혹시 이런 류의 비슷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이런 여죄까지도 경찰이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퇴근 시간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 안인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한 승객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 손에 든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담뱃갑을 꺼내 새 담배를 꺼냅니다. 이후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까지 벌이는데요. 지난 4월 30일 오후 수유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은 연기 좀 마신다고 피해를 보느냐며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리를 맡긴 차가 더 망가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달 11일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집 근처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맡긴 운전자. 그런데 수리를 마친 차를 돌려받은 뒤에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멀쩡했던 핸들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휠 곳곳에 찍힌 자국이 있었던 건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자신의 차로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한 운전자가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서비스 센터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운전자가 피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비난이 빗발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홍 기자, 이거 뭔 소리? 이게 이러면 뭐 진짜 뭐 마음 불안해가지고 이 술이 맡기겠어요, 이거? 차를 맡겼으면 고쳐서 돌아올 줄 알잖아요. 새 차처럼 돌아올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새 차를 하려고 봤더니 흠집도 많고 어딘가 핸들도 돌아가 있고 심상치 않아서 블랙박스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급출발하고 완전히 타이어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차를 몰고서 과속을 합니다. 시속 80km로 달려야 되는데 198km로 달린다거나 아이고. 차선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칼치기하고 급제동도 마구 걸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서비스 센터에 바로 연락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화면에서 차량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JTBC 취재진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러면 네.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거? 저 너무 황당한 게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 측에서 대응도 제대로 안 했다잖아요. 정말 고급차인데. 그런데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까지 알려지니까 이제 빨리 이제 고객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직원이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운전을 할 때 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좀 이해되세요? 안 되죠. 지금 조금 전에 저 영상 보시면 저게 시운전하는 과정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게 또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고객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좀 불안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맡기겠습니까? 가서 차가 더 고장나서 오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좀 화나네요. 오늘 화난 뉴스 참 많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하철 흡연 남성. 저는 말이죠. 저거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진짜 그냥 제가 저기 있었으면 쟤 때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이거 때리면 안 그냥 되죠. 그냥 아유, 피우지 마세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 글쎄 뭐 가정교육의 뭐 이렇게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지금 진짜 현재 좀- 2021년 현재 서울 시내 그 전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핀다. 저거는 엄청난 강심장이죠. 저건 누구나 저 상황이 되면 옆에서 말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말리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건 내 마음이지 않냐.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아니 연기 좀 마신다고 뭘 피해 보냐? 아니 도덕 지키는 척 온데같이 뭐 나이를 뭐 이렇게 X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욕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결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가까운 그 수유역에서 야,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아주 그냥 그 자포자기적인 그런 상황인가요? 저거는 귀결은 뻔합니다. 예. 아니 요즘에 말이죠. 아파트 자기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도 그 담배 연기가 막 위층으로 올라가고 이래서 막 분쟁이 생기는데 세상에 지하철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좀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온라인으로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로 산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누군가 입던 속옷과 양말인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소비자가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상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진 않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판매자에게 연락해 항의했지만 판매자가 구매처에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이에 소비자는 구매처에 연락처를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남성은 시신을 10일 동안 방치했다가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성은 친누나의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자신의 행실을 지적하는 친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가 공개됐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자신의 친누나를 30번이나 찌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와, 이 기자, 저희가 뭐 다뤘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30번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는 오늘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당시에도 좀 충격적이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첫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공소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어떤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세세한 어떤 범죄가 이뤄졌는지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그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범행 동기는 친누나와의 다툼이었다라고요.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가 이 피고인 자신의 동생의 뭐 가출, 카드 연체, 과소비 등 이런 걸로 이제 평소에도 언쟁이 있었는데 이날 반복적으로 계속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날은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때가 새벽 한 2시 50분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흉기를 들이대고 친누나, 피해자가 친누나입니다. 친누나의 뭐 옆구리와 뭐 가슴 부위를 3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출혈이 발생했고 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본인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겠죠. 이 우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범죄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 우발이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뭐 밀었는데 그 사람이 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발이라고 하지 적어도 친누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30여 차에 걸친 이 그럼요. 칼질 이거는 본인이 우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이후에도 뭐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갖다가 다른 게 끼워가지고 뭐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 받는다던 둥, 또 모바일 뭐 뱅킹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이체한다는 둥,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속여서 가출 신고까지 취소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결국 이 법정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용어는 우발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군요. 네네. 자, 변호사님, 새로 산 가방 속에서 나온 무슨 약간 상품이 딱 입었는데 누가 입던 속옷하고 속옷이다. 양말까지 나왔다. 외신에 보면 일본에서 약간 변태 남성들이 입던 속옷 돈 주고 뭐 이렇게 산 경우는 전 들어본 건 있는데 이거는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100% 다른 곳에 한번 갔다 온 가방인 거죠. 아, 100% 한 군데 갔다 다시 돌아온 가방이에요. 이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게 뭐 카카오톡에 이제 그 선물하기 이걸 통해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판매한 쪽에 물어보잖아요. 판매한 쪽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저희 구매처에서 그럼 구매처 연락처 주세요. 저희가 보안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브랜드 업체 전화니까 그곳에서 파는 건 저희 브랜드랑 관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 사실 이거는 일단은 판매처에서 해결을 해줘야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픈마켓을 깔아준 카카오톡의 문제라기보다 이 판매처에서 이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손해가 뭔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아하. 만약에 뭐 많이 사용됐던 그런 헌거라는 걸 입증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손해 액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한데요. 이거는 판매처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사과하고 구매처의 문제라면 구매처까지 연락해서 이거는 피해자의 사과하고 해결을 빨리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0초 뒤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이 자세 편하시죠? 하지만 이 편안함이 허리 통증을 만든다는 사실 제안합니다. 허리를 뒤로 쭉 맨솔에담을 쓱 대한민국 쓰담쓰담 맨솔에담.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작이자 미래. 50여 년 역사의 장기 배양 기술부터 장내 생존율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프로바이오틱스는 HY. 자,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의 사연은 사반 가족 김향선 님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동네 미용실입니다. 이름이 진짜 동네 미용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TV 속에서는 사건반장이 나오고 있죠. 자, 향선님,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사건 반장 보면서 손님들과 같이 욱하면서 욕도 하고 내일처럼 아파하고 감동하면서 오후를 보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가장 받고 싶었던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딱 사진만 보시더라도 펌어 말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아이고 저 때려 죽일 놈 저거 쳐 죽일 놈 하면서 막 이 말씀하신 게 이 음성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미용실 말고도 말이죠. 터미널, 대합실, 병원, 휴게실, 경로당 등등에서 사건 반장 함께 해주시는 모습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가 정말 이 미용실에서 사건 반장 많이들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또 인증샷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드네요.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러시아로 가보시죠. 아, 불안합니다, 벌써부터. 도로가 등장했습니다. 또 불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와. 예, 갑자기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아서 버스가 그대로 와, 저 들이받아서 사람 피했어, 넘어집니다. 피했어. 사람이 보자마자 지금 바로 놀라서 살아나는데 아찔하게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와. 차량을 피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흰색 미니버스는 그대로 쓰러졌고요. 충격으로 신호등이 지금 옆으로 밀리는 모습 보이셨죠? 신호등까지 밀리면서 버스는 그대로 쓰러졌고 손상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잠깐만, 트럭 트럭 네네, 너무 그냥 놀라운 가네? 상황이죠. 트럭은 그냥 가고 있어요. 트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들이받은 다음에 와, 곧바로 저런 인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 시민들은 다 와서 버스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고를 낸 다음에 그대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저기 모래를 실은 거 보이시죠? 예. 모래를 운반하다가 그대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진짜 나쁜 인간이네. 아니, 다친 사람 없어요? 있습니다. 미니버스 승객 4명이 다쳤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운전자도 입원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은 일단 보행자는 돌진하는 트럭을 보고 피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고 하마터면 그렇지만 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야, 저 빨리 잡아야 되겠네, 저거. 자, 다음 현장 독일로 이어가죠. 알리안츠 스타디움 아닌가요? 네,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스타디움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낙하산이 보이시죠? 얼마 전에 경기장으로 봤던 건데, 낙하산이 예, 어제 새벽에 열린 경기인데요. 경기 시작 전 지금 여기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객석 위를 날더니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킥오프 직전에 선수들을 향해서 갑자기 달려갑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F조 1차전 경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 직전에 저렇게 낙하산이 들어와서 시작 전에 선수들이 있는 자리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거 사전 이벤트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아, 사고입니다. 저 낙하산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 낙하산이 가면서 밑에 카메라 줄이 다 있잖아요. 예. 위에서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올려서 카메라 선을 걸리고 저 파편들이 떨어지면서 지금 머리 감싸는 거 보이셨죠? 예. 저렇게 날아온 파편에 맞은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아, 그린피스구나. 네, 그린피스예요. 저 킥아웃 오일이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 석유를 몰아내자고 환경운동가가 시위를 했는데요. 네. 저렇게 날다가 실수로 경기장 안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단 그 스폰서가 유로 2020 대회의 스폰서가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어서 항의하기 위해서 저런 문구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아. 탄소만이 배출하니까 그러니까 석유 차량 생산 중단해라. 차량 생산 막아라 이런 취지에서 기도한 것 같은데 저렇게 날아가서 누군가 다치고 경기에도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하하, 그 경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시죠. Man muss feststellen, dass durch diese Aktion eine erhebliche Anzahl von Personen gefährdet wurden. Sowohl im Stadionumfeld selbst, als auch im Stadion selber, als auch, dass eine erhebliche Gefährdung natürlich für den Piloten dargestellt hat. Wir selber verurteilen natürlich diese Aktion, da dadurch eben ein nicht kalkulierbares Risiko einhergegangen ist für die genannten Personen. 아니, 시위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뭐 캠페인 하는 거 오케이. 사람이 다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위로 저렇게 날아가면서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린피스 측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전했어요. 안전거리 지키면서 날려고 했는데 경기장 위로 날다가 비행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아, 이건 또 무엇일까요? 네, 도로 주변이 저렇게 하얗게 그물 같은 걸로 덮여 있습니다. 숲풀과 나무, 도로 표지판에도 다 저렇게 하얀 천 같은 게 덮여 있는데 오. 자세히 보면은 저게
거미줄. 아, 천이 아니에요, 이게? 거미줄이에요. 예, 그물같이 생겼는데 아, 예, 수천 마리의 오. 거미들이 저런 식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저 거미 좀 무서워가지고 네. 무서운데 일단 저게 막 공포 영화처럼 보면 무슨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거미줄 맞아요. 있고 한데 저렇게 지금 저 야, 바람에 이거- 날릴 정도로 아, 이건 저게 다 거미줄. 야, 이게 거미줄이에요, 이게? 네, 왜냐면 저기 지난주부터 폭우가 발생을 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주민들 수만 명이 대피했고 뭐 전력도 끊기고 통신도 끊기고 했는데 거미들이 홍수 피하려고 저렇게 몰려들면서 곳곳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지들도 살아남으려고 살기 위해서. 저런 걸 했다. 살기 위해서 이제 옮긴 건데 보통 이제 거미들이 보면은 어떤 이 건물에서 쭉 내려오다가 공중에 도롱도롱 매달려 있는 네네네네. 거미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서 바람에 해갖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거미줄을 뽑아냈는데 살기 위해서 저렇게 뽑아내긴 했는데 좀 뭐 저희가 보기엔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이 거미학자 말에 따르면은 홍수가 끝나면은 저 거미도 다 흩어진대요. 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저렇게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쟤네들이 다 걷어가나요, 그럼? 네, 없어지겠죠. 어.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저기 이제 땅바닥에 꺼지고 해서 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거미 그럼 싫어해가지고. 본인도 모르죠? 모르죠.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저 커플티 입은 연인 같은데 한 연인이 뒤돌아서서 뭔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앞에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근데 이 다음 장면 보세요.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뭘 하려는 것 같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반지 꺼내겠죠? 자,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네, 이 토네이도를 구경하던 여성이 고개 들려보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무릎 꿇고 반지 상자에 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고 저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대답으로 이제 저렇게 윌리엄 에림이 딱 하면은 저렇게 포옹도 해주고 이제 키스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별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네요. 예. 아니, 보기 좋을 수도 있죠. 일단 저 두 사람 속상하네요. 적당하다니요. 아 근데 지금 토네이도 오면 곧 닥칠 것 같은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직업병인 거죠. 왜요? 기상학자입니다. 저 두 사람이? 두 사람 다 기상학자인데 날씨 박사입니까? 날씨 박사인지 석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6년에 한 기상학 컨퍼런스에 처음 만나서 이제 커플이 되고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기상학자 커플답게 저 남자친구 베다드라는 이름의 저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료이자 연인인 머데이에게 생애 첫 토네이도를 보면서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특별한 프로포즈 어떻게 준비했는지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 were talking back and forth about good scenarios to propose, and seeing our first tornado, I think, was going to be the right moment. We drove 6 hours out to southeast Colorado and found the one storm that decided that it wanted to spin and produce something. 네, 만약에 전에 못 봤으면 다음에 또 했을 거라고 하는데 저런 프로포즈 어떠세요? 저는 아무튼 별로. 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물이 주인공인 칠레로 가보시죠. 칠레, 빨리 나오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요? 바다 사자? 예, 우글거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다 사자가 좀 정상적인 상황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바다 사자 양식장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바다에서 바다 사자가 갑자기 어선 위로 올라오겠다고. 사실 어선이면 도망가야 정상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십 마리가 잔뜩 몰려들어서 마구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마치. 물고기도 아니고 바다 사자가 저렇게 올려드는데 놀라서 선원들이 이걸 찍었습니다. 잡을 생각은 안 해요, 절대로. 일단 찍고 있어요. 왜 올라올까? 막대기로 오히려 떼어내고 있습니다. 더 올라오지 말라고요. 예, 배가 예. 뒤집힐까 봐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왜 뭐가 무서워? 뭔가 지금 바다 사자가 그냥 올 리는 없고 저 멀리 수면 위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범고래입니다. 고래. 범고래가 바다의 최강자입니다. 아. 다 잡아먹을 수 있대요. 바다 표범, 바다 사자, 다른 돌고래까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범고래가 뜨면 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 사자들도 잔뜩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물보라 일으키고 저렇게 바다 안에서 다니니까 살기 위해서 어선을 찾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네, 살려달라고 나 왔어요. 건져달라고. 천적이 왔으니까 혼비백산에서 일단 좀 건져줘 하면서 세상에. 단체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 사자 입장에서 정말 도망쳐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이 탄 어선까지 왔을까 싶은데 선원들이 그래서 처음엔 떼어내고 하다가 무리를 피신시키려고 했대요. 근처 섬으로 가려고 했더니 범고래가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선이 항구로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까지 가니까 범고래가 그제서야 쫓아오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 아유. 한숨 돌렸는데요. 또 범고래가 온다면 저렇게 다 도망치면서 어선들이 목격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한숨 돌렸다니 다행이네요.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합니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입장하시면 이 사반 가족회의 전용 창이 떠 있을 겁니다. 거기로 오시면 되고요. 못 찾으시겠다.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편 이후에 좀 불편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